등장인물 김유나, 민 회장, 최 여사, 정 실장 그리고 서울의 부촌 한남동 언덕 위에는 거대한 성벽처럼 둘러싸인 3층짜리 대저택이 하나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곳을 가리켜 유령의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밤이면 기괴한 비명이나 물건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집의 주인인 민태석 회장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드는 억만장자였지만 4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아들 부부를 잃고 본인은 하반신이 마비된 비운의 인물이었습니다. 사고 후 그는 세상과 단절한 채 그 넓은 집을 자신만의 감옥으로 만들고 분노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얼어붙은 성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한 여자가 있습니다. 당장 오늘 밤 지낼 곳조차 없어 벼랑 끝에 몰린 스물셋, 저 김유나의 이야기입니다. 매서운 바람이 불던 1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그 거대한 저택의 철문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김유나 씨, 이자 입금 안 됐습니다. 오늘까지 안 나오면 장기 매매 각서라도 써야 할 겁니다. 사채업자들의 협박 문자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빚 그리고 병든 어머니의 병원비까지. 제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는 고작 23살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저는 눈앞에 으리으리한 저택을 올려다보며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었습니다. 유나할 수 있어, 김유나. 여기서 밀려나면 갈 곳은 차가운 한강 물속뿐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자. 저 문만 열면 살 길이 열릴 거야. 초인종을 누르자 육중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마중 나온 정 실장은 저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에 운동화, 그리고 앳된 얼굴. 그는 제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 판단한 듯 했습니다. 정 실장. 김유나 씨입니까? 이력서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어리군요. 고작 23이라니. 우리 회장님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는 건 듣고 오셨습니까? 지난달에만 간병인이 4명이나 도망쳤습니다. 유나. 알고 왔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간병 경력은 3년입니다. 힘도 세고요. 무엇보다 저는 아버지가 재활의학과 교수셨습니다. 어깨 너머로 배운 물리치료 기술도 있습니다. 정 실장. 재활이요? 좋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요. 회장님 심기를 건드리면 그 즉시 해고입니다. 특히 다리 이야기는 절대 금물입니다. 걷게 해드린다느니 희망을 가지라느니 하는 헛소리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건 이 집에서 해고 사유 1순위입니다. 정 실장의 경고는 섬뜩했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숨이 막힐 듯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복도에는 수십억짜리 명화들이 걸려 있었지만 먼지가 뽀얗게 앉아 생기를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무덤 같았습니다. 그때 2층 계단에서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집의 안살림을 도맡고 있는 최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듯 코를 막으며 인상을 썼습니다. 최 여사. 어머, 정 실장님. 웬 거짓골을 한 애를 데려왔어요. 냄새나게. 이번엔 며칠이나 갈 것 같아요. 3일. 아니면 하루. 예, 너 돈 냄새 맡고 왔나 본데 여기 만만치 않아. 내 전임자도 내 바지가랑이 잡고 울면서 나갔어. 김유나.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김유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 여사. 인사할 힘 아껴둬. 어차피 곧 짐 싸서 쫓겨날 테니까. 주제 파악이나 잘하고 있어. 최 여사의 비아냥을 뒤로하고 저는 2층 가장 안쪽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지독한 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암막 커튼으로 빛을 완전히 차단해 대낮인데도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 휠체어에 앉아있는 앙상한 노인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바로 민태석 회장이었습니다. 민 회장. 누구야? 또 어떤 놈이 보냈어? 내보내. 밥 안 먹어. 약도 안 먹어. 다 귀찮으니까 꺼지라고. 김유나. 냄새는 회장님한테서 나는데요. 씻지도 않고 환기도 안 하고. 이 방은 사람 사는 방이 아니라 마치 무덤 같아요. 숨 안 막히세요?
제 당돌한 대꾸에 민 회장은 순간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물컵이 날아왔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리 조각이 제 발치로 튀었습니다. 민 회장. 뭐? 이 건방진. 정 실장. 뭐해? 당장 이 미친 거 끌어내. 당장. 정 실장이 당황해서 뛰어들어오려는 찰나 유나는 성큼성큼 걸어가 굳게 닫힌 암막 커튼을 확 젖혀버렸습니다. 좌우로 젖혀진 커튼 사이로 눈부신 오후의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빛에 민 회장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습니다. 민 회장. 아, 눈부셔. 뭐하는 짓이야. 커튼 쳐. 당장 치란 말이야. 김유나. 싫습니다. 햇빛을 봐야 뼈가 튼튼해지죠. 저 쫓겨나도 좋아요. 그런데 회장님, 평생 그렇게 어둠 속에서 썩어가실 거예요?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회장님 다시 걷게 도와드릴게요. 민 회장. 아, 뭐래? 걷게 해. 서울대 병원장도 미국 존스 홉킨스 전문의도 포기했어. 척추신경이 끊어졌다고. 내 다리는 죽었어. 그런데 내 깎게 신이라도 돼? 무당이라도 돼? 김유나. 의사들은 엑스레이만 보죠. 전 마음을 봐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몸이 포기한 게 아니라 마음이 포기한 거라고요. 회장님 다리는 죽은 게 아니라 회장님이 미워서 토라져 잠든 거예요. 민 회장. 말장난을 하는구나. 너 돈이 목적이냐? 얼마를 뜯어내려고 수작이야. 내 유산이라도 노리는 거냐? 유나는 생각한다. 돈.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시달리지 않을 돈, 엄마를 수술시킬 돈, 그리고 우리 가족이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는 집. 저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평생 낼 용기를 그 순간 다 쥐어짜냈습니다. 김유나. 네, 돈 필요해요. 아주 많이요. 제가 회장님 걷게 해드리면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주세요. 순간 방 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 실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민 회장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남 아파트. 대한민국에서 성공과 부의 상징인 그것을 고작 23살짜리 간병인이 대놓고 요구하다니요. 민 회장. 뭐? 강남 아파트? 허허, 아주 꿈이 야무지다 못해 미쳤구나. 그래, 반포 아파트로 주랴. 압구정 아파트로 주랴. 내가 지금 누구랑 거래를 하려는지 알기는 하냐? 김유나. 어디든 상관없어요. 비 안 새고 쫓겨날 걱정 없이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제 집이면 돼요. 대신 실패하면 제 장기를 팔아서라도 위자료 드릴게요. 제 인생 전부를 걸게요.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 인생이니까요. 민 회장. 독종이구나. 눈빛에 도끼가 서렸어. 좋아. 어디 한번 해봐. 대신 실패하면 넌 그냥 쫓겨나는 걸로 끝나지 않아. 내 시간을 낭비한 죄로 넌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주마. 그날부터 민 회장과의 기묘하고도 살벌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에게 강남 아파트는 단순한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빚더미에 앉은 가족을 구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전쟁을 치르듯 민 회장을 깨웠습니다. 김유나. 일어나세요, 회장님. 아침 드실 시간이에요. 오늘은 전복죽 끓였어요. 민 회장. 안 먹어. 입맛 없어. 치워. 김유나. 한 숟갈이라도 드셔야 힘을 쓰죠. 안 드시면 제가 강제로라도 먹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밥값은 하셔야죠. 얼른 드시고 운동하러 나가요. 민 회장이 죽그릇을 밀치면 저는 바닥에 떨어진 죽을 주워 먹는 신용까지 하며 그를 윽박질렀습니다. 밥을 먹인 후에는 억지로 휠체어에 태워 정원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민 회장. 이거 놔. 안 나간다고 했잖아. 사람들이 내 다리 보는 거 싫어. 저 흉물스러운 다리를 누가 보고 싶어 하겠어. 김유나. 아무도 없어요. 꽃이랑 나무뿐이에요. 그리고 다리한테 인사하세요. 얼른요. 민 회장. 뭐? 인사를 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김유나, 4년 동안 다리한테 욕만 하셨잖아요. 쓸모없는 놈이라고 죽어버리라고. 그러니까 다리가 삐져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사과하세요. 주인 잘못 만나 고생한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민 회장. 못해. 징그러워서 못해. 김유나. 제발요. 딱 한 번만요. 회장님이 포기하면 다리도 같이 죽어요. 아파트 안 주셔도 되니까. 제발 한 번만 말 걸어주세요. 아파트 타령을 하며 당돌하게 굴던 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다리를 잃고 절망하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민 회장은 제 눈물에 당황한 듯 쭈뼛거리며 자신의 앙상한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민 회장. 미안. 하다. 주인 잘못 만나서. 고생이 많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것은 4년 만에 민 회장이 자신의 몸과 화해하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 회장은 끙끙 앓았습니다. 마음을 여니 몸살이 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그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민 회장. 아프다. 다리가 불에 타는 것 같아. 김유나. 좋은 신호예요. 신경이 살아나려고 꿈틀대는 거예요.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저는 밤새도록 그의 굳어버린 다리를 마사지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부어오를 정도로 주무르고 또 주물렀습니다. 제 정성이 통했는지 민 회장의 도끼도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서재를 청소하던 저는 먼지 쌓인 가족 사진을 닦고 있었습니다. 민 회장과 아들 내외 그리고 어린 손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민 회장. 누가 내 가족 건드리래. 손대지 마. 내버려둬. 김유나. 웃는 모습이 할아버지랑 많이 닮으셨어요. 아드님이 참 잘생기셨네요. 많이 보고 싶으시죠? 민 회장. 닥쳐. 내가 뭘 알아. 나 때문에. 내가 운전만 안 했어도. 그날 비만 안 왔어도. 내 아들, 내 며느리. 다 살았을 텐데. 내가 죽였어. 내가 다 죽인 거야. 민 회장은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4년 동안 가슴속에 꾹꾹 눌러담아 썩어가던 죄책감과 슬픔을 처음으로 토해낸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는 민 회장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김유나.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사고였잖아요. 살아남은 건 죄가 아니에요. 아드님도 아버지가 이렇게 어둠 속에서 자책하며 죽어가는 거 원치 않으실 거예요. 이제 그만 용서하세요. 자신을요. 그날 저는 민 회장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함께 울며 녹여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 회장은 저를 더 이상 야 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나야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저와 민 회장이 가까워질수록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민 회장이 식물인간처럼 지내는 동안 집안의 생활비를 부풀리고 골동품을 빼돌려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회장님의 신임을 얻게 되자 자신의 비리가 들통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최 여사는 제 약점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 해. 어림없지. 내까짓게 감히 회장님 귀를 홀려. 어느 날 최 여사는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제 가방을 뒤져 빛 독촉장과 압류 예고장을 찾아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최 여사. 옳지. 사채 빚쟁이였구나. 강남 아파트? 꿈도 야무지네. 내년이 그 아파트 문고리라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오늘로 내 인생은 끝이야. 최 여사는 치밀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했습니다. 당시 저는 친구에게 할아버지 마음이시면 나도 강남 아파트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앞뒤 문맥을 다 자르고 악의적으로 편집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최 여사는 민 회장에게 녹음기를 들이밀었습니다. 최 여사. 회장님, 이 계집애가 뒤에서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지 아셔야 합니다. 아주 무서운 아이예요.
녹음된 목소리. 늙은이 하나 구워 삶는 거 일도 아니야. 강남 아파트 한 채만 챙기면 바로 뜰 거야. 그 다리 절대 못 고치지. 그냥 시간 끄는 거야. 돈만 챙기면 그만이라니까.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조작된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 회장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믿었던 마음에 배신당했다고 생각한 노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 그의 모습은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민 회장, 내가 잠시 미쳤었군. 사람을 믿다니. 내 진심을, 내 아픔을 이용해. 김유나, 회장님, 아니에요. 저건 조작된 거예요.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민 회장, 닥쳐. 변명 따위 듣기 싫어. 강남 아파트. 내년 속셈이 그거였어. 내 재산 한몫 챙겨서 도망칠 궁리만 했구나. 내가 흘린 눈물도 내 다리를 주무르던 그 손길도 다 가짜였어. 김유나. 아니에요. 처음엔 돈이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전 정말 회장님이 낫길 바라서. 할아버지처럼 생각해서. 민 회장. 그 더러운 입으로 날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정 실장. 뭐해? 당장 내 집에서 끌어내.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않게 해. 저는 억울함을 호소할 틈도 없이 정 실장과 경호원들의 손에 이끌려 쫓겨났습니다. 밖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저는 닫힌 대문 철창을 붙잡고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습니다. 김유나, 할아버지, 오해예요. 저 아파트 필요 없어요. 그냥 건강만 하세요. 밥 거르지 마시고요. 제발요. 하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진을 치고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빗물에 젖은 채 저택 앞 버스 정류장에 쪼그려 앉아 하염없이 떨었습니다. 저를 내쫓은 그 밤 민 회장은 침대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자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아파트 필요 없다며 빗속에서 울부짖던 제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최 여사가 가져온 녹음 파일이 너무나 자기적이라는 의심이 그제야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불 속 오른쪽 다리에서 4년 만에 처음으로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전기가 통하는 듯한 강렬한 느낌이었습니다. 민 회장. 이게 무슨... 민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까딱이고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유나의 지극정성이 그녀가 매일 밤 불어넣은 온기가 마침내 죽어있던 신경을 깨운 것입니다. 민 회장. 움직였어. 진짜. 움직였어. 유나가. 그 아이 말이 맞았어. 민 회장은 미친 듯이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정 실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민 회장. 차 대기시켜. 그 아이 찾아와. 당장. 정 실장. 회장님, 지금 폭우가 쏟아집니다. 위험합니다. 민 회장. 잔말 말고 차 대기시켜. 내가 직접 간다. 검은 세단이 빗속을 뚫고 질주했습니다. 민 회장은 차창 밖을 내다보며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멀리 버스 정류장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물체가 보였습니다. 비를 쫄딱 맞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저였습니다. 차가 멈추자마자 민 회장은 휠체어도 없이 정 실장의 부축을 뿌리치고 빗속으로 기어가다시피 몸을 던졌습니다. 민 회장. 유나야. 유나야. 김유나. 왜? 장님? 왜 나오셨어요? 비 맞으시면 안 되는데. 저는 열이 펄펄 끓는 몸으로 민 회장을 걱정했습니다. 그 모습에 민 회장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 회장. 내가 늙고 멍청해서 귀한 보석을 내쳤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김유나. 저 아파트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그냥 할아버지가 불쌍해서. 민 회장. 안다. 내가 알아.
내 발가락이 움직였어. 내가 해냈어. 아파트가 문제냐? 내 전 재산을 줘도 모자라다. 집에 가자. 이제 그곳이 내 집이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민 회장은 저를 최고급 객실에 눕히고 의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정 실장이 최 여사의 방에서 원본 녹음 파일과 횡령 장부를 찾아낸 것입니다. 민 회장은 불같이 화를 내며 최 여사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최 여사, 회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귀신에 씌었나 봅니다. 민 회장, 내 집에서 당장 꺼져.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콩밥 먹으면서 죄를 뉘우치게 해주마. 악인이 사라지자 저택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민 회장의 재활 의지는 불타올랐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간병인이자 민 회장의 손녀딸 같은 존재가 되어 매일 그를 보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에 있는 민 회장의 유일한 혈육, 손자 도진님과 몰래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메일 낭독 도진님, 오늘은 회장님이 평행봉을 잡고 10m나 걸으셨어요. 할아버지가 도진님을 많이 그리워하세요. 지난번엔 도진님 사진을 보며 우시는 걸 봤어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도진님은 제 이메일에 꼬박꼬박 답장을 보내주었습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지만 우리는 이메일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할아버지를 부탁한다며 고마움을 표했고 저는 그의 따뜻한 위로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화창한 봄날, 민 회장의 저택 정원에서 희망재활재단 설립기념 파티가 열렸습니다. 정재계 인사들과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되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회자는 말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불굴의 의지로 기적을 만들어낸 사나이 민태석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무대 위. 그곳에 휠체어는 없었습니다. 멋진 턱시도를 차려입은 민 회장이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떨리지만 힘찬 발걸음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연한 핑크색 드레스를 입은 제가 그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민 회장, 반갑습니다. 민태석입니다. 저는 4년 전 다리를 잃었을 때 제 인생도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당돌하고 맹랑한 아가씨가 제 닫힌 방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민 회장은 옆에 선 저를 바라보며 장난스럽게 윙크를 했습니다. 객석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 회장, 이 녀석이 처음 만난 날 저한테 그러더군요. 걷게 해줄 테니 강남 아파트 한 채 내놓으라고요. 허허, 아주 무서운 사기꾼인 줄 알았지 뭡니까? 객석에서 폭소가 터졌고 저는 얼굴이 잘 익은 사과처럼 빨개져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민 회장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민 회장, 자, 김유나 양. 사나이가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되지. 받아라. 이건 내가 약속한 반포 아파트 등기 권리증이다. 내 명의로 다 이전해놨다. 김유나. 회장님. 정말 주시는 거예요? 이거 받아도 돼요? 민 회장. 당연하지. 넌 내 생명의 은인이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해.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 하나 더 있다. 민 회장이 손짓하자 무대 뒤 조명이 켜지며 훤칠한 키의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민 회장의 젊은 시절을 쏙 빼닮은 조각 같은 외모의 남성. 바로 손자 민도진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메일로만 대화하던 그분이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유나. 도진님. 민도진. 안녕하세요, 유나씨. 드디어 뵙네요. 이메일 잘 받았습니다. 유나씨 덕분에 용기 내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진은 민 회장에게 다가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민 회장과 손자가 5년 만에 눈물의 포옹을 나누는 모습에 파티장은 감동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저는 두 분만의 시간을 위해 조용히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그때 민 회장이 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민 회장,
어딜 도망가느냐? 아직 선물이 하나 남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김유나. 네. 아파트 주셨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민 회장. 아파트? 그걸로 내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하냐? 내 목숨을 살려놓고 고작 집 한 채로 퉁치려고. 어림없다. 김유나. 그럼 뭘 더? 민 회장. 도진아, 이 아이가 내 생명의 은인이다. 그리고 내 까다로운 성격을 1년이나 받아준 유일한 사람이다. 무엇보다 내가 보낸 이메일들 내가 다 봤다. 너희 둘 꽤 애틋하더구나. 민도진. 할아버지. 모셨어요? 민 회장. 그래. 너 이 아이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다. 나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잡아라. 도진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결심한 듯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파티장의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민도진. 유나 씨. 매일 밤 유나 씨가 보내준 메일을 읽으며 상상했습니다. 얼마나 따뜻한 분일까, 얼마나 강한 분일까. 할아버지의 다리를 고쳐주셨듯이 사고로 다쳐버린 제 마음도 유나 씨가 열어주셨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김유나. 도진님. 하지만 전빚도 있었고 가진 것도 없는 고아인데요. 제가 감히 어떻게. 민 회장. 내가 다 갚았다. 3배로 갚아줘서 사채업자 놈들도 절하더라. 그리고 내가 가진 게 왜 없어? 이 강남 아파트가 내 건데. 거기다 이 민태석이가 내 든든한 시아버지 같은 할배가 되어줄 텐데 뭐가 걱정이야. 내 며느리. 아니, 손주 며느리가 되어다오. 우리 가족이 되어주라. 민 회장의 호통 섞인 애원과 도진 씨의 진심 어린 눈빛. 하객들의 환호성이 파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벅차오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유나. 네. 할게요. 할아버지. 아니,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 회장. 그래. 이제야 속이 시원하구나. 오늘 파티는 재단 설립식이 아니라 내 손주 약혼식이다. 여봐라, 샴페인 터뜨려라. 다들 마셔라. 경쾌하고 행복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도진 씨는 저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벼랑 끝에 몰려 죽음까지 생각했던 가난한 23살 간병인 김유나는 강남 아파트보다 더 크고 값진 선물인 가족과 사랑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지극한 효심과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은 차가운 돈으로 쌓아 올린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따뜻한 봄을 가져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을 다해 두드리면 굳게 닫힌 문도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저 김유나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감동 사연 읽어주는 88극장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사연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에게도 강남 아파트 같은 기적의 행운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